IMF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률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작년에, 즉 2018년도에는 10월 9일 날 IMF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부진할 거라는 그 전망을 가지고 10월 9일 뉴욕 증시는 IMF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만 10월 10일과 10월 11일 양 이틀 동안 다우지수가 13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 얘기는 IMF의 경고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고에 뭔가 첨가시켜줄 MSG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올해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IMF의 어떤 시각을 존중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도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10월 27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를 염려하는 부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에콰도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스톱이 됐지만 결코 안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배고픔에 의해서, 즉 돈이 없어서 아르헨티나나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신흥국들이 IMF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잖아요. 즉 그 얘기는 IMF는 채권자의 개념으로 글로벌 경제를 보는 거죠. 아, 쟤네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저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몇몇 국가들이 지금 잔존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아르헨티나가 10월 27일 날 대통령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 언니 나는 을인가 봐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냥 말만 을이라고 하지 그 후배가 일명 건물주 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을인가 봐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절대 을이 아닙니다. 뭐 자기 남자친구한테 갑질하는 거 보면은 천하의 갑이에요. 그것처럼 인생은 아무리 뭐 겸손하고 뭐 아니고 하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사람은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자무리에서 사자무리를 리드하는 그 수컷이, 그 젊은 수컷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무리에 그 주변을 맴도는 씩씩한 사자들이 언제든지 공격을 해서 자기를 잡아 죽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정상에 있는 자리는 어디죠? 제 기억으로는 지금 모래시계에서 그런 대사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모래시계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사 내용이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그래요. 누군가가 최민수 씨에게 야, 너 강한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거 봤냐? 뭐 이런 대사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미국은 제일 글로벌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는 존재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루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고요.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그런 위치를 이해를 하죠. 아, 내려놓을 수가 없구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계속 인하할 거면서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있는 거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양적 완화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그들의 입장인 거고 그들이 그렇게까지밖에 보일 수가 없이 아둥바둥하면서 어딘가에 뭔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거를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보냐는 거죠. 2008년도에 미국이 리먼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분명히 월가 내에서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전조현상이 있었을 거고요. 분명히 그들은 뭔가 알았을 거예요.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비스무리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나 그들은 티를 못 내죠. 그러다가 미국이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전 세계가 봤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까지 미국은 티를 안 냈기 때문에 몰랐죠,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혹은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실업률이 뭐 최고다, 뭐 경제가 좋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은 이해하되 최소한 우리는 객관적으로 야 웃기지 마. 니네 솔직히 안 좋잖아.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고 가자라는 거죠. 자, IMF에서요. 2019년 4월 달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3.5%로 잡았었습니다. 올 4월 달이었어요. 그러다가 올 7월 달에는 0.3% 다운시켜서 3.2%로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에 기존의 3.2에서 0.2%를 다운시키고 3.0%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제조업 하락, 높아지는 무역 장벽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그 결론은 세계 경제가 동반두나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3.0%라는 수치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자, 왜 이렇게 IMF에서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 리스크 요인으로는 첫 번째, 무역 장벽의 상승. 누구 때문이에요? 트럼프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예. 여러분, 작년과 올해 다른 상황이 뭐냐면, 여러분, 작년 10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달에 카슈쿠지 언론인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사우디 왕세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게 작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올해 작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올해는 여기저기서 실탄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고요. 대놓고 무력 행사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성을 살짝 놓고 인간이 쓸 수 있는 그 가장 그 위험한 요소, 무력이라는 거를 올해는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한 게 뭐냐면 지정학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또 뒷부분도 나오겠지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던 말든 뭐 터키 경제를 박살내던 말던 터키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쟁이거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흥시장에서 거시경제를 걱정시키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 IMF에서 지금 신흥국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돈을 빌려달래요. 저것들 갚지는 못하고 계속 저러고 있네.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IMF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선진국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IMF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같은 구조적 요인. 자, 홍콩 지금 시위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0.3%로 다운시키고요. 싱가포르도 0.5%, 대한민국은 2.0%. 자,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킨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여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MF에서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그랬어요. 작년에 라가르드 IMF 전 총재가 총재로 있을 때 어느 구름에서 먹구름에서 천둥번개가 칠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부임된 IMF 총재는 그때 총재보다 더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미룰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어쩌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IMF에서 얘기하는 경제가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게, 자, 브렉시트. 자, 10월 31일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협상팀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에 접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것 때문에 유럽 증시 상승했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협상은 진행 중이고 법적인 문서는 아직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협상은 진행 중이고 법적인 문서는 준비 중이고 이게 뒷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영국은 10월 19일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죠.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 초안의 접근이 10월 16일 날 유럽연합 정상회의 개막 전일에, 즉 10월 16일 날 각 회원국들 대표들에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27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개국에게 자, 우리 이렇게 협상한 초안을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제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독일 유럽의회 의원이 이제 브렉시트 문제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1월 31일까지 연기 안 돼도 된다. 10월 19일 날 유럽연합과 영국이 잘 협상을 해서 10월 31일 날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날은 평가가 됐죠. 자, 그러나 영국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만약에 유럽연합과 영국이 이 합의안 초안대로 돼서 27개국 정상들이 보고 괜찮네, 알았어, 한번 해봐.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이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존슨 총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영국 의회에서 가결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국 의회에서 야당은 분명히 반발하고 나설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날 들린 얘기로는 독일의 유럽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뭔가 합의가 될 것처럼 긍정적인 발언들이 막 나왔으나 정말 그렇게 합의가 되는지 우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뭐 되게 뭔가 큰 협상이 된 것 같고 뭐 1단계가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 협상한 거 맞아? 어쩌고 자꾸 의구심이 드는 것처럼 지금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 합의도 초안이 어쩌고 하지만 결국 끝날 때까지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합의가 됐을 때 영국 의회에 가서 가결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번 진행 사항을 보면서 재밌는 거는 이 존슨 총리가 10월 31일 날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총리를 꼬시기 위해서 영국이 엄청난 자금을 아일랜드에 지원하기로 했죠. 야, 글쎄요. 예. 뭐 무력은 혈육을 이긴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저껜가요? 예, 로또 1등 당첨됐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뭐 형이 로또가 됐는데 동생한테 집도 사주고 막 되게 우애가 좋고 사실 웬만하면 로또 1등 되면 자기가 꿀꺽할 텐데 그래도 형제의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동생 집도 사주고 그랬다가 자기가 뭔가 사업이 안 돼서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잘 못 갚으니까 뭐 이렇게 싸움이 나고 예. 참 그 돈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힘은 혈육의 힘을 이길 정도로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뭐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 며칠 전에 그 남자친구랑 저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일본이 지금 그 남자들이 한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돼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되면 젊은 어린 여자들과 결혼을 한다. 그게 지금 일본 문화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일반화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10년 이상 나이 차이 돼서 결혼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그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2세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보다는 젊은 여자랑 결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지금 뭐 흔히 백종원 씨와 소유진 씨의 결혼 같은 경우 나이 차이가 10년, 15년 정도 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케이스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는 뭐 그러니까 돈 많은 남자가 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나는 내가 예쁘지 않은 건 아는데 나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정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종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난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증권회사에 몸담지 않고 다른 업종에서 일을 했다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대시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에 내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증권 바닥에서 내가 그냥 아유 계좌 돈 맡길 테니까 좀 어떻게 하려고 이런 꼴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아주 거기서 학을 뗀다. 내가 진짜 돈 많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생각했으면 내가 벌써 했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저는 물론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잣대가 다르겠지만 저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이번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에다가 뭐 전폭적인 뭐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돈으로 뭔가를 저렇게 푸는구나.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괜찮네. 뭐 까짓 거 손해 보는 거 있을까? 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에다가 그렇게 돈을 퍼주면서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뭔가는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는 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아닌데 존슨 총리가 야야야 돈 줄게.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야 돈이 우선이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뭐 그렇게까지 재정 지원을 하고 지네들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아니 글로벌 경기 둔화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미국도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영국과 아일랜드가 뭐 그런 식으로 합의를 받고 그 합의 내용이 유럽연합과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합의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뭐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될지언정 저는 그 후폭풍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아일랜드에다가 돈을 퍼주기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영국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에게 야 돈 대줄게 하자 그렇게 놓고 아일랜드 총리가 알았어 그랬는데 10월 31일 날 영국이 딱 브렉시트 끝난 다음에 딱 입 닦으면 어떡해요? 입 씻으면 어떡해요? 아일랜드 총리한테. 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야, 생각해봤더니, 야, 우리도 브렉시트 됐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야. 야, 못 해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일랜드 총리가 되게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결과적인 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이날 국제 유가 시장이 IMF의 글로벌 경제 성장률 하향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 예, 중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경제 국가입니다. 그죠? 글로벌 경제에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예, 거의 만약에 100이라면 중국이 한 50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 자, 중국의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지난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생산자 물가지수. 이거 중국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됐다고 합니다. 자, 예상치는 2.9%를 예상했는데 7월달은 2.8이었는데 9월달에 3.0이 됐던 이유는 이놈의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등 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그럼 결국 지금 중국은 뭐냐면요. 경제 지표는 부진한데 물가 상승률은 이미 중국에서 목표로 했던 3%에 도달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의 식품 등 이런 것들이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상승한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부과한 관세 때문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지난번 관세 인상을 했던 부분 중에 미국의 그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쓰는 필수품 같은 거에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것들. 예,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에서 15살짜리 소녀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자살이냐, 아니냐. 뭐 홍콩 당국에서 뭐 그 CCTV를 공개했는데 그게 뭐 조작일 것 같고 뭐 이 15살 소녀가 죽을 애가 아닌데 죽었다는 등 굉장히 좀 말이 많죠. 제가 작년과 올해와 다른 점은 작년에는 그래봤자 그 터키에서 뭐 카스큐지 언론인이 죽었고 뭐 이랬는데 올해는요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수류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에서 가장 수류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 호르무즈 해역에서 드론이 피격당했고 유조선이 피격당했고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15살짜리 소녀가 죽었는데 이 소녀가 죽은 게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갈등을 두고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 15살 소녀가 홍콩 시위대, 그러니까 그 홍콩을 무력으로 그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는 그 진압원들에게 뭔가 피해를 입어서 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홍콩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MF에서 홍콩 시위 문제 때문에 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켰죠. 크게 다운시켰습니다. 자, 홍콩 당국도요. 자기네들의 시위가 걱정되긴 하나 봐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비율을 기존의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다운시켰고요. 이 CCB, 즉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비율을 다운시키면서 은행들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한화로 한 45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야, 홍콩은행 니네 은행들이 은행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무조건 은행 창고에다가 은행 금고에다가 1,000만 원을 예치시켜놔.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걸어놨다면
이번에 이거를 인하시켰다는 건 뭐냐면, 야, 니네 한 800만 원 정도만 해놔. 800만 원 정도만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돼. 그거로도 니네가 충분히 제대로 된 은행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빼서 서민들에게 대출로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비유가 약간 좀 독특하긴 했는데, 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터키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곧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터키 경제를 파괴시킬 것이다. 터키산 철강에 대한 관세 지난 5월 달 이전 수준인 50%로 인상할 것이고, 터키와 진행 중인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다. 자, 그리고 터키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에너지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기로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콧방귀 끼죠. 자, 미군은 이렇게 터키를 경제적으로 조지겠다라고 선전포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전쟁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리아에서 철군시키고 있습니다. 미군을요. 자,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채우고 있죠. 러시아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푸틴 대통령이 회동을 했는데 터키의 쿠르드족을 공격한다라는 점, 시리아 내전 문제, 이란과 사우디의 대치 상황 등을 논의하고 러시아가 사우디에게 대규모 경제적 협력 사업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걱정하는 게 이거죠. 전쟁을 싫어한다는, 평화를 싫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철군시키고 이런 곳에 그 빈 공간을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보이지 않게 채무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력적으로 미군이 철수한 자리에 러시아가 가서 배치되고 있다. 이거 미국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자,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작전의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대통령은 이거죠. 야,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야. 트럼프 네가 아무리 터키를 조지니 뭐니 해봐라. 야, 지난번 5월달 이전에 철강 관세 50% 때려받았는데 뭐 그때도 때려받았는데 뭐 또 때려받으면 뭐 달라질 것 같냐? 괜찮아, 견딜만해 뭐 이런 거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보면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10월 중에 류 부총리가 다시 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니, 1단계 협상했다며 뭐 또 해야 되는 거야?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 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1단계 합의가 명분화되지 않으면 12월 달에 예정된 관세 부과, 즉 1,600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15%로 관세 인상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 기자들에게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기 보아하니 1단계 합의가 제대로 완료된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건물을 매입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제가 돈이 되게 많아서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나 이거 살게요라고 정해두고 뭐 그 건물 안에 임차인이 어떻게 되고 어떤 구조가 있고 뭐 그 건물에 그 건물주가 그 전 건물주가 은행에서 얼만큼 차입받아 그걸 나중에 확인하나요? 아니지 않나요?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도장 찍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2008년도에 좀 무서워서 그놈이 대리되려고 사인 한번 했다가 완전히 인생이 쪽날 뻔해가지고 어디 가서 사인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면 이제 계약을 위해서 협상해야 된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비유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무부에서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관영통신도요.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중국은 합의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시간은 중국 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이미 돈다방 미스리에서는 작년 11월 달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편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콩을 사주기로 하고 90일 동안 휴전을 이끌어낸 점, 그때부터 중국은 시간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1년 전에 미스리가 한 얘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정치와 경제는 다르다. 그래서 어쩌면 글쎄요. 경제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경제가 되게 좋아질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경험해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경제인은 경제인의 잣대로 모든 거를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치라는 녀석은 경제라는 녀석보다 더 아주 야비하고 치졸하고 아주 잔대가리 굴리고 더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라는 녀석은 돈, 머니 딱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에다가 계속 돈을 입금하고 계속 손해보시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무슨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혈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나는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돈을 앞세우지 않잖아요. 어떤 명분을 앞세우고 대의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졸하고 막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협상의 달인이라는 책을 썼고 자기가 스스로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미국 대통령이 돼서 진행하는 상황을 봤더니 에이, 저게 무슨 협상의 달인이야라고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죠, 앞서서. 경제인은 전쟁 나는 거 싫어해요. 물론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영인들은 전쟁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인들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어찌 보면 시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점으로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협상의 달인이라고 하고 책을 썼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그거 미니딜이야. 뭐 당장 무슨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막 중국을 막 그냥 쥐어 잡을 것 같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결국 지금 쪼개면서 나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농산물 구매하는 거. 결국 자기 표박 관리.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 1단계 딜은 중국의 승리다라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다. 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트럼프의 재선 약점을 이용해 중국이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거 미쓰리가 작년에 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철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으로서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날 때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시키니까 러시아가 지금 거기를 찝쩍거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시리아에서 만약에 철군하면 IS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터키를 경제적으로 조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터키는 계속해서 군사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즉
돈으로 뭔가 조질 수 있는 거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그런 돈이라는 개념으로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정치 세계는, 외교 세계는 단순히 경제적인 잣대로 절대 평가가 안 되는, 절대 분석이 안 되는, 전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9.11 테러에 협조한 탈레반을 대통령 별장으로 부르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로 집권했다면서 기존에 있는 대통령 말고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진행사항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둘이에요. 어정쩡해요. 뭐 기승전결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심화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재선이 타겟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만한 상대랑은 협상을 잘하더라. 대한민국, 아이고 만만하죠. 대한민국은 까라면 우리는 무조건 까야 됩니다. 자, 한미 FTA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상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멕시코와 무역협상 그 국경장벽 때문에 멕시코와 무역협상했을 때 시작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멕시코가 무역협상한대요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딱 한마디 해드렸죠. 멕시코가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 퍼줄 것이다. 왜냐? 멕시코는 약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업적을 봤더니 협상의 단인이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보다 만만한 상대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자기보다 만만하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아 숫자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래에 대해서 아래를 쥐잡듯이 잡는 거는 쉽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가 있다? 국민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협상의 달인이라기보다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우위를 점령해서 상대하다 보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좀 돈 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괜히 그냥 굽신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 아이고 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위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과 상대해서 힘든 협상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아래 사람들과 상대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만만한 상대는 잘 대응한다는 거죠. 부동산 재벌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갖고 있어요. 나 이 건물 살래. 나 돈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내가 돈을 쥐고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입니까?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대랑은 협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아이고 중국에 시진핑이 있으니까 시진핑 정도랑 좀 맞짱을 뜨려면 그래도 트럼프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트럼프를 딱 뽑아놨더니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가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속이 읽히는데 시진핑 주석은 아직까지 저는 속을 못 읽겠다. 여러분 속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뭐 시간을 얻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진핑 대 트럼프 했을 때 시진핑 승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무섭거든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고지에 순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랬냐면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미국 국민, 당신들 재정 상태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거를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실적을 고려하고요. 세 번째는 실업률을 고려해서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누구와 협상을 한다 그랬을 때 트럼프가 324표, 민주당의 그 누구 후보겠죠? 그 누군가는 214표, 약 110표 정도의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2016년 힐러리와 싸웠을 때보다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무디스 애틀리틱스는요, 1980년부터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추산을 해서 매번 정확한 결과를 내놨는데 딱 한 번 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2016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트럼프가 이겼죠. 자,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 무디스 애틀리틱스가 물론 2016년에는 한 번 틀렸지만 다시 이번에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점쳤더니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미쓰리는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 재정 상태에 대한 느낌, 주식시장 실적, 실업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위기가 오면 그 모든 건 누구 때문이에요? 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 한국과 북한이 평양에서 축구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지상파에서 스포츠 중계를 볼 수 없다라는 점이 아쉬웠고 두 번째는 그 김일성 경기장인가요? 거기서 그 4만 관중이 모두 북한 사람인데 그 일방적인 응원에 우리가 얼마나 좀 기가 죽을까라고 했는데 그 텅 빈 경기장을 보면서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그랬던 이유가 남한에게 좋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면 어렵다면서요. 정말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쭈쭈 해주니까 진짜 상투 붙잡고 흔들고 있고 그 까보는 증세가 무척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뉴욕 주식시장 마감현황 상승 마감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에 미국 뉴욕 증시가 완만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장중에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자, 10월 16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는 미국 주식시장이 3분기 기업 실적이 양호하다. 거기에다가 브렉시트 합의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시 21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겠죠. 자, 그러나 인생이든 주식이든 어느 한 방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여전히 미쓰리는 10월 달에 멀미약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국 문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고요. 미국 IMF 경제성장률 무시했지만 언젠가는 뉴욕 증시에 반응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IMF의 경고를 절대 헛되이 들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10월 17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수익 나는 증시가 펼쳐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